북한이 너무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한국 내부가 정치적 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평소 같았더라면 북한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국을 겨냥해 거친 도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도발을 자제하고 침묵하는 북한.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닌데요. 세계 패권국들의 복잡한 계산이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에서 탄핵 소추 상황이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강대국들이 이토록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조용함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러시아 출신의 한 기자가 낱낱이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가 알아낸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기자 알렉세이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저는 작년에 입사한 이후 요즘 들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기사거리를 찾기 어려워 고민이 컸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전쟁도 일상이 되어버렸고 국민들의 관심 역시 점점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저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아주 골머리를 앓던 와중에 최근 커다란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계엄령이 터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로 그치지 않았죠.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상황이 단순한 한국 내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미 동맹 관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엄령이 단기적 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역 불안을 야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러시아 주요 언론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졌죠. 그런데 그 즈음 저에게 한국으로의 출장을 제안하는 편집장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렉세이, 이번 계엄 상황은 우리가 독자들에게 꼭 전달해야 할 중요한 이슈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저 또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준비는 서둘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 현지의 계엄 상황에서 취재 활동이 가능할지 확인했죠. 대사관은 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를 감안해 신중히 행동할 것을 당부했어요.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취재 경로를 확보했고 필요한 장비와 서류를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의 취재는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현장의 긴장감을 전달하는 것이 저에겐 중요했죠. 그리고 저는 곧장 취재 장비를 정리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 여정은 상당히 길었지만 출발 전부터 마음은 이미 긴장되었죠.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이 여정이 단순히 한국과의 정치적 혼란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한국의 계엄 상황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직접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 혼란이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록해야 할 순간이 제게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인천공항에서 대사관이 준비해둔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흔적이 짙게 깔려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임무를 되새기며 이번 한국에서의 취재는 단순히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속에서 러시아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막중한 임무가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여정은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죠. 서울의 겨울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훨씬 온화했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는 저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기자증을 목에 건 저는 넓은 거리를 가로질러 대기 중인 취재진 무리 속으로 향했죠. 오늘의 현장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언론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죠. 알렉세이 여기 통역사 김수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치에 대해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였죠. 저는 러시아어와 영어에는 능숙했지만 한국어는 이제 막 기본적인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언론사에서는 복잡한 정치 용어와 문화적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를 고용해 주었고 김수현은 그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동료였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수현은 마이크를 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래요. 아마 야당 대표와 의원들이 나와 탄핵 이후의 정치적 방향성을 언급할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조정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앞으로의 기대가 서려 있었죠. 반면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장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두 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긴장과 역동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조정하며 주변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한국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지자들의 함성을 담고 있는 동안 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반응으로도 이어졌죠. 현재 대한민국의 사태는 강대국들에게도 중요한 신호였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곳의 상황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수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탄핵 소추 상황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저는 수현의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신중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물었죠. 수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한국 내부 문제에 대해 잘못 언급했다가는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대신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중국이 단순히 중립을 유지하려는 것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침묵 뒤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한국의 내부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을 중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국은 그간 항상 전략적으로 한국을 다루려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탄핵 소추 사태에서 중국이 침묵을 유지하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어 보였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중국의 조용한 태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중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은 북한이 과거처럼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시킨다거나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이유는 자국 내 정치적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한 계산이었을 테죠. 한국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되며 민주주의의 역동성이 주목받는 상황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내심 불편한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혼란을 비난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국의 침묵과 신중한 태도가 단순히 자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 태도가 북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죠. 중국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북한이 예상외로 조용하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북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취재 중에 알게 된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가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탈북자 출신 정보원을 소개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탈북자 출신인 박철민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박철민 씨는 제 질문에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에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본론을 꺼내자 박철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이 최근까지는 계속 도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중국의 압력이 최근 들어 더욱 강해졌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을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명확하게 경고했을 거예요. 이번 탄핵 소추 사태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북한이 괜히 엉뚱한 짓을 해서 판을 흐트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유사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과도한 행동으로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겠죠. 러시아는 이를 방지하고자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해 상황을 관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러시아의 메시지를 눈치채고 현재 상황에서 조용히 행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강요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치고 주요 포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잠재우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침묵은 단순히 외부의 압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 유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도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파병 소식이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의 탄핵 소추 사태를 부각시켜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주목받도록 할 이유가 없었을지도요. 박철민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북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대사관 측에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취재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승인이 하루 만에 바로 떨어졌고 외교 참사관 이반 페트로비치 씨와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페트로비치 참사관은 대사관의 정책 연구 책임자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었죠. 참사관은 저를 맞아주며 비교적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또한 그의 보좌관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 상황 속에서 한국과의 교역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참사관은 저를 보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렉세이 씨, 우리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 극도로 민감한 문제이며 한국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뻔했어요. 참사관은 한국이 이 선을 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죠. 그는 이어서 계속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서방과의 갈등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적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했다면 이는 러시아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 한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를 외교적 단절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신호로 여겨졌겠지요. 페트로비치 참사관은 이를 강조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이런 선을 넘지 않았죠. 이는 양국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참사관의 말은 러시아의 현재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산 무기의 동유럽 확산은 러시아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무기들은 뛰어난 성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러시아와 접한 동유럽 국가들에 속속 배치되고 있었죠. 이러한 무기들의 확산은 러시아의 서쪽 국경을 압박하는 나토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페트로비치 참사관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산 무기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기들이 낮은 가격과 신속한 납기로 인해 점차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군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저는 대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페트로비치 참사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애초에 한국과 척을 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또 다른 전선을 만들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요. 특히 동북아에서의 불필요한 긴장은 러시아에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참사관의 말은 단순히 북한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고 그 속에 숨겨진 복잡한 국제관계의 계산도 흥미로웠죠. 러시아는 북한이 돌발적이고 과도한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 페트로비치 참사관은 덧붙였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이는 러시아에게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불필요한 긴장은 절대 피해야 할 문제죠. 그의 말이 끝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북한의 침묵은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뿐 아니라 내부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 유지의 필요성 때문일 가능성도 컸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 있었고 현재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박철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런 이유로 과거와 같은 과감한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만 마무리하죠. 페트로비치 참사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국제 정세는 항상 빠르게 변하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북한의 침묵, 러시아와 중국의 계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퍼즐이 제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어떤 전략적 위치에 두고 바라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관계 전문가의 인터뷰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최근 발언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방위산업, 조선업, 그리고 경제적 위상까지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미국이 반드시 막아야 할 시나리오로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경제적 유인책과 군사적 협력을 통해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복잡한 외교적 역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페트로비치 참사관의 말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립을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며 만회하려 했고, 중국 역시 한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통해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전략적 우방으로 확고히 붙잡으려는 계산 속에서 경제적, 군사적 유인책을 동원하려 하고 있었죠. 한국은 이 같은 강대국들의 관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운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앞둔 시험대에 서 있는 한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이유이기도 했죠. 한국은 지금 강대국들의 시선이 집중된 전 세계의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단순히 한국 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거대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낼 여파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현재 세계는 한반도의 작은 변화에도 긴장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결정 하나하나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북한의 침묵 속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는 계속해서 주목할 것입니다. 아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다고? 대체 쥐새끼처럼 어디서 이렇게 다 기어 들어온 거야? 여기 한 미국 여성이 황당한 표정으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 여성은 이토록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하퍼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는 30살이 되었고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저는 주로 사회 전반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특히 집중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이슈로 인하여 시끌시끌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불법 체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 및 영주권이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데요. 포괄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들은 불법으로 몰래 해당국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대신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보통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강제 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보니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다 보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은 원래 불법 체류자 이슈로 문제가 많은 국가였지만 최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미국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멕시코인 불체자 수가 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불체자 얘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후보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는 언제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는 항상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오는 멕시코를 겨냥하곤 했죠. 특히 그는 과거에 심지어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을 대부분 강간범 같은 범죄자라고까지 하며 이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대형 장벽을 설치할 것이며 그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도 있었죠. 그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 장벽 확대 작업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멕시코의 외교관, 기업인, 노동자에 대한 임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멕시코가 미국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며 멕시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돈을 몰수하고 멕시코인들의 항구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늘 드러내곤 했죠.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법 공약은 늘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히스패닉 유권자 및 기타 다민족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공화당도 트럼프의 강경한 공약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하는 등 언제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바로 이 불법 체류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 체류자 이슈에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앞서 말했듯 바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인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태국인 불체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불체자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한국 얘기는 미국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인 불체자들은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오기도 하고 비행기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굳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저는 불법 체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중국의 실상에 대해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실제 중국인들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끔찍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많은 자료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중국의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이는 10여 년 전 9에서 10%에 달하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 실업률은 6%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특히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8%에 달했으며 이는 기록적인 수치였죠.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과잉 교육으로 인해 기술직이나 블루칼라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실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실업자들은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특히 지방에서의 취업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이주하여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죠. 심지어 중국의 경제 수치가 표면적으로 공개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일부 지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주장이 꽤 있는데, 특히 실업률이나 성장률 같은 민감한 수치들은 정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 정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경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종종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낙관적인 데이터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2017년 랴오닝 성과 헤이룽 장성 및 내몽골 자치구에서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나 수치를 조작해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핵심 경제 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죠.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인 20.8%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대졸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및 단기 일자리에 잠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 이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하여간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은 남부 국경에서만 3만 7천 명의 불법 입국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얼마나 중국인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지 감이 좀 오시나요?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법 이민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경 장벽의 틈을 이용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세웠던 그 굳건한 장벽의 빈틈을 찾아서 말이죠. 최근에는 틱톡이 이러한 불법 이민을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7세의 중국 여성 이민자를 대변하는 한 통역가는 최근 60분이라는 방송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의 빈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국경 장벽의 빈틈을 찾아내는 방법과 밀수업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는 동영상이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에서 유통되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소 강경한 입장임을 우선 밝히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로 일하다 보면 사회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 불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불체자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들에 유독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인 입장으로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언제부턴가 머리까지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미국 불체자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말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심한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일단 불체자들은 단순히 미국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이민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어요. 이들로 인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합법적인 이민자들마저 불법 행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 불법 노동으로 인해 미국 내 노동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식당, 건설업, 농업, 청소업 등 온갖 곳에서 매우 싼 값에 고용되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일하는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셈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겪는 불체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범죄율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주도하는 불법 활동들이 미국 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불법 체류자 범죄 집단들도 문제지만, 특히 최근 일부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들이 미국 내에서 특정 산업에 접근하여 정보나 기술을 절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면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격, 해킹 또는 사이버 범죄에 깊게 연루된 사이버 공격 그룹은 미국 내에서 중국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절도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와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최근 중국의 실상이 아무리 힘들어 보인다 한들 어쨌든 현재 중국이 미국 뒤를 쫓고 있는 세계 2인자인 것만은 틀림없으니까요.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 안보 위협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긴장과 정치적, 경제적 갈등,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안보 우려와 기술적 경쟁 등이 비자 발급 절차와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우회하거나 무시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앞서 언급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일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색출하여 즉각 추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정보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죠. 따라서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고,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학생 비자를 받은 한 중국 유학생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하다 추방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학과 학술회의 참가 이유로 미국을 방문한 중국 학생 4명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국 학생 4명 모두 이공계 배경을 갖고 있었고, 이들 중 2명은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이 있었다고 전하며, 미국 세관 국경 단속국 관계자들이 중국 유학생들을 어두운 방에 끌어가 10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유도 신문도 진행했다면서 가족관계, 정부와의 협조 등에 대해 질문했고, 특히 당원 신분 등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단속국 관계자가 중국 유학생 1명의 전자기기를 압류했고 3명을 추방했다고 밝혔고, 아울러 2명의 당사자가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도 취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1명은 30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게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또 미국은 최근 30여 명의 컴퓨터 전공 중국 유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조사를 강요했다면서 이들 대부분 석박사 연구원이고 이중 박사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는데,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며 AI, 정보과학, 사이버 안보, 소프트웨어 등 전공이라고 설명했고,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유 없이 추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이 중국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국 심사와 추방 조치가 국제법과 미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 심사 과정은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모든 입국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더 철저한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당국은 최근의 사례에서 일부 중국 체류자들이 비자 목적과 달리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사례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심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고도 강조하고 싶네요. 여하튼 미국의 불체자 문제에 대해 저의 생각들을 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불체자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자연스레 세계 각국의 불체자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의 시끄러운 이슈들에 당연히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불체자 관련 이슈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슈였는데요.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 체류 태국인들에 대한 단속이나 입국하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는데, 그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불거지게 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찾아보니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15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즉 한국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게 태국이었고, 실로 이는 한국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더 이상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하여 단속과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3D 직종 기피 문제 등으로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까지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로비자와 계절 농업인 비자 등으로 일하면서 온갖 위험하고 굳은 생산직은 물론 최근엔 마늘 농사 및 고추 농사까지 하며 온갖 현장에서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보였어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만 8천 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천 바트 정도인데, 이는 2만 바트 수준인 태국 대졸 초임의 두세 배나 되었으니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였죠. 이 수급이 맞아떨어져 희망의 나라 한국에 들어오려는 태국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요. 심지어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도 성업 중이었는데, 이들은 10만 바트 정도를 받으면 한국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주랭랑 방법을 알려주면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해 주었죠.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하루 10에서 14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중 100만 원을 알선업체에 선입금하고 하루 일당 중 7만 원을 알선업체에 또 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꿈의 땅 한국으로 가려는 태국인들은 끊이지 않았죠. 물론 브로커 중엔 나쁜 사기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데 성공만 하면 대박인 셈이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몰리는 것이었죠. 하여간 이렇다 보니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더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메리칸 드림 혹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과 범죄율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지만 실로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정말 제 눈에 심각해 보였는데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17만 명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어가며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태국과 베트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이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체류자 수가 그나마 적은 편인 건 그동안 한국이 중국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기도 하고 투자 이민으로 제주도와 경기도를 장악한 오리지널 중국인들과 대림, 신길, 가리봉, 안산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뿌리내린 조선족들의 수가 거의 100만 명을 돌파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조선족 동포라는 이름하에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조선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해요. 그런 연유로 다른 국적 외국인들에 비하여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불법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끼리 소통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쪽으로 소통하고 정보도 얻고 말이죠. 그들끼리 아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 보였어요. 이러한 불법 체류자가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데 단속 전담 인력은 고작 300명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 불법 체류자 단속률은 당연히 1년 기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하지만 불법 체류자 증가세가 단속 실적 증가세보다 가파른 탓에 이 같은 단속률로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 보였어요.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벌칙을 면제하는 자진 출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속률이 낮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그냥 걸릴 때까지 일단 일한다는 게 현장 불법 체류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진 출국 제도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죠. 최근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약 1억 원 상당을 훔쳤는데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추적해 나섰지만 그는 범행 발생 직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바로 달아나 버렸는데요. 신속한 출국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자진 출국 제도였던 거죠. 이 제도가 앞서 말했듯 재입국 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줘버렸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사전에 자진 출국 신청을 완료한 뒤 범행 후 쉽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피 통로로 활용했던 것인데 제주경찰은 인터폴 및 중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귀금속을 훔친 그를 찾아 송환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이러한 절도나 강도 같은 문제 외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문제에서도 인구수 대비 유독 비중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율의 문제보다 사실 제 눈에 더 심각해 보이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 불법 노동으로 인해 미국 내 노동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유독 더 커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 한국인 기자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라서 좀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이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건설 업종과 관련된 내용인데 생계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안전화 신고 대기소에 줄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라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요즘 경기 불황이다 건설 파업이다 하는 얘기는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고 실상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인력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언론들은 경기 침체니 건설업 올스톱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라고 하고요. 한국인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비밀 플랫폼과 같은 중국인 네트워크가
한국 건설업계를 거의 지배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건설업계 또한 인건비 후려치기로 싼 맛에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을 써보니 그 맛을 들이게 되고,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계속 막 들어오고 거기다 몽골인들, 동남아인들, 우즈벡인들 등등이 싼 값에 계속 들어오니 자국민을 비싸게 쓰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고 청년들이 무거운 거 들기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중국인들로 다 채워 넣어져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였죠. 심지어 중국말 못하면 공사판에 얼씬도 못하는 게 오늘날 한국의 노가다판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중국말로 갈굼을 당하고 조선족 잡부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결국 때려치는 게 실제 현장의 실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식당업이나 배달업, 농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결국 불법 체류자들을 존속하게 하는 요인이 한국 내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하러 오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서로서로 문제도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정을 아는 공동체 특성상 단속도 허술해 불법 체류를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농어촌에는 형성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불법 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해 추방하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두세 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농촌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한때 명절을 앞두고 평소 2, 3천 원 하던 대파 한 단값이 7천 원까지 오른 데는 주산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당이 높은 고구마 수확 산지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한국 불법 체류자들의 해방구로 일컬어지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에서 나오는 가구의 낮은 가격은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이 뒷받침한다고 현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현재 가격에서 가구값을 2배 이상을 주고 사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보며 저는 불법 체류 문제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우파 성향의 단체나 일부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앞서 말한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들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는 것이 쉬운 편은 아닌 문제입니다. 시민인권단체에서는 일회성 합법화를 단행해 불법 체류를 일거에 없애자는 주장도 펴지만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취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죠. 제 생각은 그래요. 불법 체류자를 선의의 피해자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무작정 보아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무조건 악덕 고용주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죠. 또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강하게 단속하는 정부를 비인권적 행위자로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 복잡한 문제가 이 불법 체류자 문제죠. 불법 체류 발생의 결을 살펴 뿌리부터 다루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이는 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체류를 방관하는 것도 불공정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들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인 알렉세이 씨, 그리고 미국인 하퍼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